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상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의 제목은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 구조 잘못 작성하고 계세요입니다.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프롭스를 전달받았을 때, 아니면 유즈 이펙트를 통해 API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유즈 스테이트에 넣어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썸네일을 추석이라고 부모님이 여러가지 싸주시는 음식을 유즈 스테이트에 다 담아오면 안 된다 라는 컨셉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접시 돌리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을 한 번에 여러 개 돌리는 저글링 하는 마술사나 서커스의 삐에로가 연상됩니다. 흔히 접시 돌리기란 여러 개의 사물에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서 밸런스를 맞추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능숙한 접시 돌리기는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지만 때로는 조그마한 실수가 전체 묘기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있어서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상태 관리를 하는 것은 접시 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상태 머신으로 만들어서 버그 없이 매끄러운 UI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상태는 한순간에 컴포넌트를 고장내는 주범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리액트와 같은 모던 프레임워크 사용에 있어서 상태 관리는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상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중복된 정보를 담고 있는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중복된 정보를 나타내는 상태가 존재한다면 어떤 상태를 대충 관리하더라도 컴포넌트가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작성한 코드에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분의 건물에는 군데군데 점점 커지는 크랙들이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지게 되고요. 이 구멍들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대충 관리한다는 말은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지 않거나 참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예제 코드를 보면 first name과 last name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태값 이외에도 두 개의 상태값을 set fullname을 통해 fullname으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풋 창이 다음처럼 있는데요. 이 인풋 창에 각각의 네임을 입력했을 때 명시적으로 각 핸들러에서 set fullname과 first name 그리고 event.target.value를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fullname은 UI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하나의 핸들러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핸들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 set fullname을 명시적으로 작성해줘야 되는 것을 까먹는다면 이 fullname은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태값과는 inconsistent,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값을 UI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핸들러 내부에서 여러가지의 세터 함수들이 호출되고 있는데요. 리액트 18에서는 핸들러 내부에서 디폴트로 배치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리렌더링이 한 번 더 일어났는가 한다는 성능적인 악영향은 없지만요. 불필요한 상태값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경우 풀네임은 일반 벼슬로 만들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first name과 last name을 더한 이 computed value로 놔뒀는데요. 자, 이때 변수인 풀네임도 상태가 아니냐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변수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태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일 뿐인데요. 여타 링크드인 같은 SNS에서는 모든 변수가 상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에서의 상태 구조의 의미는 리렌더링을 유발하는 API를 통해 만들어지는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복된 상태라 함은 스테이트를 만드는 API, 유저 스테이트나 유저 리듀서 등으로 만들어지는 스테이트를 말함으로써 모든 변수를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상태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UI를 불필요하게 세 개의 상태값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그것은 안티 패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흔히 저희가 리액트 컴포넌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처럼 상위 컴포넌트에서 전달되어지는 이런 이니셜 컬러 같은 프롭스를 유즈 스테이트로 한 번 더 랩핑한 다음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프롭스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메시지 컴포넌트가 상위 컴포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색 변경이 수정되었을 때 동일하게 이 메시지에 있는 어떤 UI 컴포넌트를 해당 컬러로 렌더링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니셜 컬러스가 유저 스테이트에 맨 처음 초기 렌더링 할 때 전달된 이후에 이니셜 컬러스가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이 유저 스테이트를 통해 만들어진 컬러는 초기에 전달된 이니셜 컬러만 적용이 될 것이므로 코드의 변경을 제대로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UI를 표현하려면 색 컬러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줘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빼먹는다면 정보 전달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컴파일 에러도 잡히지 않고 버그 원인 검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이 컴포넌트가 복잡하다면 컴포넌트에 하나하나를 뜯어봐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롭스 미러링은 불필요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미러링 자체가 안티 패턴은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저희 포스트 유즈 이펙트 잘못 쓰고 계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포스팅 링크를 들어가시면요, 해당 유즈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예제 코드는 해당 유즈 케이스에서 복사해 온 것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가 아이템스라고 하는 프롭스를 건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스 컴포넌트가 아이템스 프롭스가 변경되면 기존의 리스트에서 나타내고 있던 어떤 셀렉트된 값을 set selection 룰을 통해서 리셋해주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한 것을 아이템스가 변경된다고 하면 리셋해주는 목표로 이 set selection이 쓰이고 있는데요. 유즈 이펙트 내부에서 쓰일 때는 이제 렌더링이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if문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제 유즈 스테이트 위에서 말씀드렸던 프롭스 밀러링의 특징과 같이 이 아이템스가 맨 처음에 들어온 이 유즈 스테이트에 전달한 이 값으로 프레브 아이템스가 상태가 렌더링 된다, 이제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된다고 할지라도 이전 시점에 상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previous items, 그래서 이전 상태 값을 조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 즉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는 특정 프롭스 변경 상황에서만 자식 컴포넌트의 상태 값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프롭스 미러링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객체 프로퍼티를 여러 유즈 스테이트에서 참조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음처럼 간식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담은 이니셜 아이템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즈를 이니셜 아이템스의 값을 참조하는 상태 값을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유저가 선택한 아이템즈를 selected 아이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selected 아이템은 아이템즈의 첫 번째 인덱스를 참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간식 정보를 담고 있는 상태 값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제 코드가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를 보면요, 제가 원하는 그래놀라 바를 선택한 다음에 그래놀라 바의 이름을 그래놀라로 수정하더라도 해당 상태 값이 여기 선택된 셀렉티드 아이템즈의 값과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그래놀라 바는 이 메타데이터에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정보가 되게 되었어요.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set selected 아이템을 명시적으로 호출해줘야 하는 것에 기인해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지금은 당장은 set selected 아이템을 명시적으로 호출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를 참조하는 것이 아닌 아이디를 참조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lected 아이템을 유저 스테이트가 아닌
아이템즈에 selected id라고 하는 id 값을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selected 아이템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set selected item이라고 하는 이제 세터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주지 않아도 제가 그래놀라 바를 이전처럼 그래놀라라고 수정하더라도 해당 코드가 버그를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법칙 하나를 소개하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룰 오브 3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코드 리팩토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중복된 코드가 발견될 시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마틴 파울러라고 하는 이제 코드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중복된 여러 상태값,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나타남에 있어서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의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상태 그룹핑이라고 하는 주제로 명명했습니다. 다음처럼 이제 마우스 드래그로 그림을 그리시기에 해당 좌표 값에 따라서 페인트가 이렇게 그려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현재 좌표가 x값과 y값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UI에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원래는 x 스테이트, y 스테이트와 같이 각각의 독립한 스테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좌표계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컨셉에서 표현될 수 있는 상태값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 내부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x와 y 값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다운, 마우스 무브와 같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들을 유지 이펙트 내부에서 선언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클린업 함수까지 작성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set state가 언제 호출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마우스가 무브 될 때 아마 호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우스 무브가 될 때 해당 좌표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et state를 선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지 드로잉이라고 하는 이제 유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값을 ref를 통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상태값으로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값 또한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메타 정보, 동일한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x, y 밑에 이지 드로잉이라고 하는 상태값을 하나 더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구조의 상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에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이제 객체에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상태값을 복사하는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의 업데이트, 이제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업데이트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태값을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아트웍트 내부도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퍼슨을 제외한다면 아트웍만 setPerson 내부에 있는 메타 정보로 남아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값들을 이렇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리액트에서는 이미터블하게 객체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뀌는 값은 전체 펄슨 상태 내부에서 타이틀 값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son.title은 2.target.value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객체 값들을 복사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객체는 변경될 수 없다. 그래서 이미터블하게 객체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객체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더욱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sync await과 같이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에서 문법적 설탕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좀 더 편하게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머와 같은 이뮤터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액트를 다루신 분들이라면 이미 리덕스와 같이 비교적 상태관리 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상태관리 툴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기술인데요. 리덕스 툴킷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는 크레이 리듀서라고 하는 리듀서 생성 함수에서 내부적으로 이머를 사용해서 다음처럼 스테이트가
어레이 형식이라고 했을 때 어레이를 복사해서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 어레이를 그대로 푸시 API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머를 써서 마치 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다룬다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액트에서는 왜 상태를 뮤터블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디버깅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제 리렌더링 될 때마다 컴포넌트 내부에 컨솔 로그를 넣음으로 인해서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많이 살펴보고 계시죠. 근데 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디버깅을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게 돼요. 왜냐하면 디버깅의 정보가 잘못 표시되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age와 year라고 하는 각각의 상태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컴포넌트에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state.year라고 state의 값을 명시적으로 204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뮤터블하게 데이터가 변경했는데요. 그 이후에 setState를 이용해서 잘못 상태 값을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 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변경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렌더링 됐을 때 콘솔 로그에는 잘못 상태 값이 변경된 이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에 대한 디버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터블하게 상태를 사용을 해야지 디버깅 시 혼란을 줄일 수 있고요. 다음은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리액트가 상태 변경 감지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브젝트 이즈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이 오브젝트 이즈 제가 이제 연결해 놓은 링크를 보시면 이것은 리액트만의 이제 고유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MDN에서 볼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의 오브젝트 API입니다. 이 오브젝트 이제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교할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다음의 상황에서 value1과 value2가 동일하다고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둘 다 undefined거나 둘 다 누릴 때, 그리고 두 번째 값이 모두가 동일한 불리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string 타입인데 글자와 글자수 순서 모두가 같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두 값이 숫자 타입, 넘버 타입이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거나 둘 다 none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값이 오브젝트 리터럴과 같은 객체 형식이지만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의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많이 봐서 여기서는 마지막 줄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값이 객체이고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태를 일일이 키 밸류 값을 비교하면서 변경점을 파악하는 것이 오브젝트 이즈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저 두 변수에 같은 메모리 주소 값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오브젝트 이즈의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태 변경을 하더라도 리렌더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테이트 값을 뮤터블하게 age의 키 값만 변경한다고 할지라도요, setMySelf에서 여기에 인자로 들어가는 스테이트 값은 이전 시점의 스테이트 값과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액트가 이렇게 상태 값을 오브젝트 이즈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최적화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때 오브젝트 이즈처럼 각각의 메모리 주소의 값을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레퍼런셜 이퀄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레퍼런셜 이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상태를 비교하게 된다면, 만약에 객체가 n개의 계층으로 깊숙한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단순 메모리 주소를 비교하는 게 n개의 계층에 있는 정말 수많은 필드들을 일일이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상태가 변경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리액트는 이 오브젝트 이즈 알고리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제 코드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스프레이드 오퍼레이터를 쓰는 것만 유의하면 내가 리액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지 라는 것에서 그칠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해를 선행으로 리액트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뮤터블하게 다루라고 하는 이유가 리액트가 수행하는 리퍼런셜 이퀄리티를 무시하면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요. 다음은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딥 이퀄리티 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며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데이터를 뮤터블 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제 사용자에게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 등의 이제 피처를 제공할 때에 버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는요. 네, 우리가 상태를 리렌더링 하기 전 이전 시점의 상태값을 UI에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지 사용자 시점에서 내가 뒤로 갔을 때 이전 시점의 UI가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 시점의 상태값을 UI 표현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의 상태값,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값의 무결성이 보장되었을 때 유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상태값이 뮤터블하게 관리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시점의 데이터, 즉 state.뭐뭐뭐의 키값에 있는 밸류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에 출시된 기능을 위해서 뮤터블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합니다. 리액트는 미래에 추가될 기능을 위해서 상태를 뮤터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을 강권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베타 리액트 공식 문서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제가 링크를 올려둔 이곳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앞서서 계층 구조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뮤터블하게 다루지 않고 이뮤터블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요, 너무 깊은 계층 구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계층 구조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머나 아니면은 이렇게 닷닷닷 오퍼레이터 같은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통해 객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정말 복잡한 상태라고 한다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준수하게 이뮤터블한 방법을 준수하게 업데이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번거로움을 느낄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층 구조의 각각 뎁스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잘못된 뎁스를 내가 수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잘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다음처럼 UI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요. 이것을 이제 상태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는 굉장히 복잡해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깊숙한 내부의 속성 값을 없애거나 아니면 추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전체 구조를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등을 통해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사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이러한 트리 구조 대신에 우리가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는 노멀라이즈 작업을 다음처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차일드 플레이스라고 하고 있는 트리 구조 안에 트리 구조가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ID 값만 여기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두 계층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children의 트리 구조를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배열 형식으로 ID 값을, 고유한 ID 값을 참조함으로 인해서 다른 프로퍼티를 이 ID 값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깊숙하게 스프레이트 오퍼레이터를 써서 복사하지 않아도 다음처럼 닷닷닷 플랜이나 닷닷닷 페런트 같이 한 개 계층에서만 스프레이트 오퍼레이터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원래는 굉장히 깊숙한 공간에 있는 곳에서 리스트를 없애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잘 문법적인 이득을 누리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잘 동작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계층 구조가 깊은 곳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머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매번 사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처럼 그냥 명시적으로 닷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이제 이머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상태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샌드를 누르면 샌딩, 그리고 샌드가 다 됐으면 Thank you for feedback이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내용을 나타내주는 앱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래 코드에서는 이지센딩이나 이지센트와 같이 발송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가 2개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상태에 대한 2가지의 표현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setIsSent와 setIsSending을 함께 호출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고 놓친다면 컴포넌트에서 모순된 상태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낸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상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상태가 책임을 분리하게 하는 것은요, 컴포넌트의 복잡도를 올리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태값을 불린 타입으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이핑, 샌딩, 센트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UJ 스테이트를 사용하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보고 상태 구조를 설계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상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왜 리액트에서 뮤터블한 데이터 처리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리렌더링을 유발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먼저 이해하면 이전에는 그저 느낌만으로 외워서 작성했던 코드들이 좀 더 명확한 이유와 함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포스팅 하단에 있는 베타 문서에 대한 링크를 남겨놨으니 해당 링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